아직도 그런 옷 입고 다녀? 강남 루프탑 레스토랑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고등학교 동창 하늘은 선미의 낡은 옷을 위아래로 훑으며 비웃었습니다. 할인 매장에서 샀지? 거기 물건들 금방 낡잖아. 사진을 찍을 때는 선미를 구석으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선미야, 넌 제일 끝으로 가. 사진에도 튀면 안 되니까. 계산할 때는 더 심했습니다. 선미는 됐어. 돈도 없는 애가 무슨.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로 공개적인 망신을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선미는 택시 안에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선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꺼낸 명함 한 장. 선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셨던 시어머니의 숨겨진 정체, 그리고 시작된 놀라운 반전. 과연 선미는 자신을 모욕한 하늘에게 어떤 응징을 하게 될까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한 여자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이선미 40살.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손에 들린 남편 셔츠는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손질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선미는 옷깃을 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 장태호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43살의 그는 전자부품 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15년을 다녔지만 직급은 아직 대리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배경 없는 직원이라며 은근히 차별했습니다. 승진 기회가 와도 번번이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묵묵히 자기 일만 했습니다. 여보, 커피 드세요. 선미가 따뜻한 커피잔을 내밀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진했습니다. 안방에서는 시어머니 박영희가 창밖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67의 영희는 과묵한 편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조용히 노후를 보내는 평범한 노부부처럼 보였습니다. 크게 티내는 일 없이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외출할 때도 화려한 옷은 입지 않았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복지관에 나가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선미는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밥상을 정성스럽게 차리고 빨래며 청소를 도맡아 했습니다. 영희는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마음속으로 고마워했지만 말로 표현하는 건 서툴렀습니다. 그저 가끔 선미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선미의 휴대폰에 카톡 알림이 떴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 메시지였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강남 루프탑 레스토랑에서 모여요. 선미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동창회라는 말에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줄곧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안일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누군 사업가 부인이 됐다더라. 누군 의사랑 결혼했다더라는 소문만 들렸습니다. 선미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떠올라 움츠러들었습니다. 여보, 동창회 가보는 게 어때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바쁜데 뭐. 재밌게 갔다 와요. 친구들도 만나고. 남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선미는 남편 얼굴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날 밤 선미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몇 벌 안 되는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만져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낡은 블라우스, 색이 바랜 치마, 몇 년 전 세일 때 산 원피스. 이걸 입고 가면 창피하지 않을까? 선미는 거울 앞에 서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미는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가봐야지. 친구들 얼굴이나 보고. 그녀는 가장 깔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내 다림질을 시작했습니다. 다리미질을 할 때마다 주름이 펴지는 게 보였습니다. 꼼꼼하게 정성스럽게. 선미는 언제나 그랬듯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방도 손질했습니다. 오래된 가죽 가방이었지만 물티슈로 먼지를 닦아내니 그나마 나아 보였습니다. 구두도 광을 냈습니다. 밑창이 조금 닳았지만 윗부분은 반짝거렸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맞춰보던 선미는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나 혼자만 이상하게 보이면 어떡하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선미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나 내일 동창회 안 가는 게 나을까요?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가고 싶었잖아요. 근데 괜히 민폐 끼치면 어떡해요. 나만 이상하게 보이면. 선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태호는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자신감 가져요. 선미는 남편 얼굴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영희도 며느리 모습을 눈여겨봤습니다. 선미가 옷을 여러 번 갈아입는 걸 보며 무언가 고민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선미야, 영희가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내일 동창회 간다며? 네. 오랜만에 친구들 보러요. 영희는 며느리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선미 눈가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편하게 갔다 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영희의 말에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선미는 집을 나서기 전 거울을 한 번 더 봤습니다. 블라우스 단추를 다시 확인하고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올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영희는 창가에 서서 며느리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선미의 어깨가 조금 움츠러들어 보였습니다. 영희는 왠지 모를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미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친구들은 다 잘 살고 있겠지?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강남역에 내렸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한 거리였습니다. 명품 매장들, 고급 레스토랑들이 즐비했습니다. 선미는 주변을 둘러보며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만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12층 루프탑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선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친구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한 발짝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레스토랑 안은 화려했습니다. 천장에 샹들리에가 반짝거렸고 테이블마다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선미는 입구에 서서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저 멀리 창가 쪽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미 왔네.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미는 작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들이 의자 옆에 걸려 있었고 반짝이는 액세서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선미야. 오랜만이야. 선미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표정이 묘했습니다. 위아래로 선미를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하늘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40살의 하늘은 명품 드레스에 값비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톱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메이크업도 진했습니다. 야, 선미. 하늘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미는 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선미를 위아래로 쳐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도 그런 옷 입고 다녀?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선미는 손에 든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뭐. 편한 옷이 좋아서. 선미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한 옷? 요즘 누가 그렇게 입어? 주변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선미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리에 앉았지만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지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친구들에게 과장되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청담동에서만 쇼핑해. 동대문은 이제 안 가. 다른 친구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나도. 명품 아니면 이제 못 입겠더라. 내 남편이 이번에 백화점 VIP 카드 만들어줬어. 화려한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선미는 그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스테이크와 와인이었습니다. 선미는 포크를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하늘이 다시 선미를 쳐다봤습니다. 야, 선미. 너 가방 오래됐다? 선미는 손에 든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몇 년 전에 산 가방이었습니다. 손질을 했지만 세월의 흔적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좀 됐어. 선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늘은 친구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인 매장에서 샀지? 거기 물건들 금방 낡잖아. 그 말에 테이블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 사진 찍자.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친구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미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손으로 선미를 가로막았습니다. 선미는 저기 구석으로 가. 왜? 옷 색깔이 색감 죽이잖아. 사진에서 튀면 안 되니까. 하늘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선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선미는 구석에 섰습니다. 친구들은 가운데에서 화려하게 포즈를 취했습니다. 선미는 뒤쪽에서 작게 고개만 내밀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내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명품 이야기로 한창이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산 가방 1,000만 원짜리야. 나는 남편이 명절 선물로 다이아 반지 사줬어. 자랑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선미는 듣기만 했습니다.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있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계산할 시간이 됐습니다. 친구들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선미도 지갑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선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선미는 됐어. 왜? 나도 낼게. 선미가 말했습니다. 하늘은 과장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부담될 테니까. 그 말에 주변 친구들이 또 웃었습니다. 선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손에 든 지갑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낼게.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고마워.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선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웃으며 걸었습니다. 선미는 뒤처져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늘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선미야, 다음에 또 봐. 응. 선미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은 친구들과 팔짱을 끼고 웃으며 떠났습니다. 선미는 그 자리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화려한 강남 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높은 빌딩, 명품 매장, 고급 차들. 선미는 그 모든 것이 자신과 무관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오늘 일을 떠올렸습니다. 친구들의 비웃음, 하늘의 모욕적인 말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지? 선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울고 있는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반겼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재밌었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선미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응, 좋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선미는 억지로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으며 오늘 일을 되새겼습니다. 옷을 비웃던 하늘의 눈빛, 할인 매장 운운하던 그 말투, 사진 찍을 때 구석으로 밀어내던 손길, 계산할 때 부담될 거라던 그 말, 모든 게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선미는 베개를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 입을 막았지만 어깨가 떨렸습니다. 오늘 밤 선미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를 알아챘습니다. 아내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은 방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할까 말까? 들어가서 물어볼까 말까? 하지만 아내가 말하지 않는 걸 보니 혼자 있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영희도 며느리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선미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동창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희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선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의 모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자책하는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핸드폰에 카톡이 왔습니다. 동창회 단톡방이었습니다.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선미는 구석에 작게 찍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댓글을 달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쓴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다. 다음에 또 모이자. 그리고 이모티콘 하나. 선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선미의 삶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아픔이 결국 반전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요. 동창회 이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선미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친구들의 비웃음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 민준이가 집에 왔어요. 평소 같으면 활기차게 엄마 다녀왔어요 라고 외쳤을 텐데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이 살며시 열리고 닫혔습니다. 선미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거실로 들어온 민준이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선미는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민준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해봐, 무슨 일이야? 선미가 아들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준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민준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들이 우리 집 가난하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미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재훈이가 너희 집은 가난해서 학원도 못 다니잖아. 그랬어요. 민준이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선미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안아주면서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당한 모욕이 이제 아이에게까지 번진 것입니다. 민준아, 그건 아니야. 우린 가난하지 않아. 선미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재훈이는 영어 학원도 다니고 태권도도 배우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배워요. 아이의 말에 선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학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선미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학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넌 학교에서 열심히 하잖아.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비웃었어요. 저만 아무것도 안 해요. 선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선미는 속으로 자책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선미는 민준이 일을 말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응. 아이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남편도 자책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터졌습니다. 학부모 모임이 있었습니다. 선미는 가지 않으려 했지만 담임 선생님이 꼭 참석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다른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조용히 뒤쪽에 앉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영어 특별반 운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원어민 선생님 모시려면 비용이 좀 들 텐데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옆자리 학부모가 선미를 쳐다봤습니다. 이 정도 비용이면 부담 안 되시죠? 선미는 움찔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10만 원이 부담스럽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학부모는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 부담되시면 말씀하세요.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선미를 보며 수군댔습니다. 저분 집은 좀 어려운가 봐. 애가 학원도 안 다닌대. 귓속말이었지만 선미 귀에 다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선미는 서둘러 교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학교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 때문에 아이가 고통받는구나.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회사 회의실에서였습니다. 승진 대상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태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동기였던 김 과장은 승진했습니다. 태호보다 실적이 낮았지만 배경이 있었습니다. 김 과장의 장인은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회사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태호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장대리 배경 없으면 힘들지 뭐.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태호는 아무 말 없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5년을 일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 선미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동창의 단톡방이었습니다. 또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늘이 명품 가방을 자랑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와, 부럽다. 하늘이는 정말 부자네. 선미는 단톡방을 보다가 자신을 태그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늘이 쓴 글이었습니다. 선미야, 다음 모임도 꼭 와. 내가 있어야 재미있어. 표면적으로는 친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미는 알았습니다. 그 뒤에 숨은 비웃음을요. 선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동창회에서 당한 모욕, 아이가 학교에서 당한 일, 학부모 모임에서의 수모.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선미는 또 혼자 울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 했지만 어깨가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왜? 자책하는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 영희가 며느리 방을 바라봤습니다. 또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선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물어봐도 괜찮아요라고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영희는 속상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선미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선미를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밤 영희는 며느리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췄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영희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며느리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선미의 고통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곧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선미는 여전히 괜찮은 척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개고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영희는 며느리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선미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밤마다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언가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영희는 선미에게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언제나 괜찮아요라고만 했으니까요. 영희는 밥상을 차리는 선미 뒤에 섰습니다. 선미야. 선미가 돌아봤습니다. 네, 어머님. 요즘 안색이 안 좋구나.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영희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영희는 며느리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가가 붓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밤새 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선미야, 무슨 일 있으면 말해. 나한테라도. 영희가 선미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선미는 손을 살짝 빼며 웃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영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을 열지 않는 게 속상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영희는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선미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릇을 닦다가 그만 손을 놓쳤습니다. 쨍그랑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선미는 깜짝 놀라 주저앉았습니다. 아! 깨진 접시 조각이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선미는 손으로 조각들을 주우려 했습니다. 영희가 달려왔습니다. 선미야, 손 다쳐. 내가 할게. 하지만 선미는 계속 조각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 괜찮아. 접시야, 다시 사면 되지. 영희는 선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선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단순히 접시를 깬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선미야, 넌 지금 우는 거니? 영희가 물었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눈에 뭐가 들어가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영희는 며느리를 소파로 데려갔습니다. 앉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선미는 어쩔 수 없이 앉았습니다. 영희는 선미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선미야, 내가 뭘 잘못한 거니?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아무 잘못도 안 하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 힘들어해?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모를 리 없잖아. 선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선미는 계속 숨기려 했습니다.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잖아. 밤마다 우는 소리가 다 들려. 선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들킬 줄 몰랐습니다.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드려서. 시끄럽다는 게 아니야. 영희는 선미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나는 내가 왜 우는지 알고 싶어. 영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나한테 말도 안 하니까 속상해. 선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선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리면 어머님도 힘드실 것 같아서.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가 정할 일이 아니야. 영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 힘들면 함께 고민하는 거지. 선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희는 며느리의 그런 마음을 알았지만 답답했습니다. 선미야. 영희가 다시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넌 항상 너무 혼자 참아. 그러면 안 돼. 선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영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큰일이 있어.
영희는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동창회 다녀온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희는 며느리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울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영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말을 하지 않으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선미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느렸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영희는 부엌 문 앞에 서서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선미가 국을 떠서 맛을 보다가 그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하지만 어깨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어. 며느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도와줘야 했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예전 지인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는 수첩을 넘기다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이 사람에게 연락해봐야겠어. 하지만 영희는 아직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도와줄 수 있을 테니까요. 영희는 수첩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선미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선미는 방에서 또 울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방문 앞에 섰습니다.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선미야, 나야.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후 선미가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선미야. 선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자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울어. 이제 다 말해. 그 말에 선미는 시어머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선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며느리 등을 토닥였습니다. 천천히 말해. 괜찮아. 선미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선미는 시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영희는 며느리 등을 토닥이며 기다렸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 한참 후 선미는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됐습니다. 영희는 휴지를 건넸습니다. 선미는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동창회에서. 응, 동창회에서 무슨 일 있었어?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무시했어요. 영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시? 네. 제 옷을 보고 비웃었어요. 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며느리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계속 말해봐. 선미는 고개를 숙인 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루프탑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들을요. 하늘이라는 친구가 제 옷을 보고 아직도 그런 옷 입고 다니냐고 했어요. 선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가방도 할인 매장에서 샀냐고 비웃었어요.
영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사진 찍을 때도 저를 구석으로 밀어냈어요. 선미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옷 색깔이 색감 죽인다고, 사진에서 튀면 안 된다고. 영희의 얼굴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계산할 때는 더 심했어요. 선미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제가 돈을 내려고 했는데 하늘이가 부담될 거라고. 뭐?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마치 제가 가난한 사람처럼 자선이라도 베푸는 것처럼 말했어요. 선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너무 창피했어요. 영희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영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또 뭐가 있었어? 영희가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선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친구들이 민준이한테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놀렸대요. 영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 재훈이라는 애가 학원도 못 다니잖아 그랬대요. 선미는 흐느꼈습니다. 민준이가 울면서 집에 왔어요. 선미의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제 아이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영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학원비 때문에 애가 놀림을 받았어요. 선미는 자책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다 제가 부족해서. 영희는 며느리 어깨를 잡았습니다. 선미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영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다 제 탓이에요. 선미는 계속해서 털어놨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도 망신당했어요. 학부모 모임에서도. 영희가 되물었습니다. 영어 특별반 비용 이야기가 나왔는데 선미는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한 학부모가 이 정도 비용이면 부담 안 되시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부담된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부담되시면 말씀하세요. 조정할 수 있으니까. 영희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 말투가 완전히 무시하는 거였어요. 선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저희 집이 어렵다고 수군댔어요. 영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태호 씨도. 선미는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사에서 배경 없다고 차별받고 있어요.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15년을 일했는데 승진도 못해요. 선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실력으로는 누구보다 뛰어난데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기는 배경이 있어서 승진했어요. 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 씨는 밤마다 술 마시고 들어와요. 힘들어하면서. 영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미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놨습니다. 동창의 단톡방에서 뒷담화하는 일도요. 하늘이 일부러 자신을 태그하며 비꼬는 것도요. 명품 자랑하는 사진들도요. 다음 모임도 꼭 오래요. 그랬어요. 선미는 울먹였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저를 놀려먹는 거였어요. 영희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선미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무시받는 것 같아요. 영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선미는 자책했습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영희는 며느리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선미야, 잘 들어. 영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다 제 탓이. 아니야. 영희는 며느리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성실하게 살았잖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잖아. 영희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그런 내게 저런 모욕을 준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선미는 시어머니 말에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너무 오랫동안 혼자 참았구나. 영희는 며느리를 다시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선미는 시어머니 품에서 울었고 영희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시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선미는 눈물을 그쳤습니다. 영희는 며느리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마셔. 목마르겠다. 선미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영희는 선미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선미야. 네, 어머님. 이제 혼자 아파하지 마. 선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단단한 결심이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나설 차례야. 선미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영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선미는 어리둥절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며느리를 재운 후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고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서류를 펼치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 영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제 숨겨왔던 것을 드러낼 때가 온 것입니다. 큰 반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선미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울다가 지쳐서 깊이 잠들었던 것입니다. 거실로 나가자 시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선미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했어야 하는데. 선미가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영희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내가 할게. 영희의 표정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뭔가 단단한 결심이 서린 얼굴이었습니다. 선미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야말로 어제 많이 울어서 힘들었을 텐데. 아침 식사를 마친 후였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집을 나가고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영희는 선미를 거실 소파로 불렀습니다. 선미야, 잠깐 앉아봐. 선미는 영희 옆에 앉았습니다.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손에 낡은 서류철을 들고 나왔습니다. 갈색 가죽으로 된 오래된 서류철이었습니다. 선미는 그걸 처음 봤습니다. 영희는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선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한번 봐. 선미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빛상사 명예회장 박영희. 선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어머님? 선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야. 선미는 명함을 들고 멍하니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한빛상사, 그 유명한? 선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빛상사는 국내 굴지의 무역회사였습니다. 몇 년 전 대기업에 인수됐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회사를 세웠어. 선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무역업체였는데 점점 커졌지. 15년 전쯤에는 직원이 500명이 넘었어. 영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때가 제일 바빴을 때였어. 하루에 3시간도 못 잤지. 선미는 시어머니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5년 전에 회사를 팔았어. 대기업에 좋은 가격에 넘겼지. 영희는 선미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 이제 평범하게 살자고. 선미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삶이 행복한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선미는 조용히 시어머니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너무 바빠서 외로워했어. 영희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아들도, 태호도 엄마가 없는 것처럼 자랐어. 선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영희는 선미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 사는 거. 그게 진짜 행복이더라고. 선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팔고 조용히 살기로 했어.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부자 티 내기 싫었어. 그냥 평범한 노부부로 살고 싶었지. 선미는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어. 영희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둘 다 화려한 삶은 이제 지겹다고 했지. 선미는 시어머니를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던 거예요? 선미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큰 집은 필요 없었어. 가족끼리 따뜻하게 살 수 있으면 됐지. 선미는 명함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항상 검소하게 사시던 시어머니가 재벌이었다니요. 그럼 재산은? 걱정하지 마. 영희는 선미를 안심시켰습니다. 충분히 있어. 우리 가족 몇 대는 먹고 살 수 있지. 선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근데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미가 물었습니다. 영희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어제 내 이야기를 듣고 참을 수가 없었어. 우리 며느리가, 우리 손주가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 선미는 시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희는 서류철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몇 사람한테 전화했어. 선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구한테요? 내 친구 중에 회계사가 있어. 금융 전문 변호사도 있고. 영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부탁했지. 내 친구 하늘, 그 남편 회사 좀 알아봐 달라고. 선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결과가 나왔어. 영희는 서류를 선미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늘 남편 회사, 불법 투자 유도 업체더라고. 선미는 눈이 커졌습니다. 사람들한테 고수익 보장한다고 투자 유치하고. 영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실제로는 폰지 사기야. 나중에 들어온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 이자 주는 식이지. 선미는 숨이 막혔습니다. 피해자가 벌써 수백 명이야. 영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전 재산을 잃은 사람도 있어. 노후 자금 날린 할머니도 있고. 선미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 하늘이라는 친구도 연루돼 있어. 영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투자자 소개해주고 수수료 받았더라고. 공범이야. 선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까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신고했어. 선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검찰도 움직이기 시작했어. 곧 수사가 본격화될 거야. 어머님, 이게 정말? 선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증거가 있어. 이번엔 못 빠져나가. 선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하늘이 자신을 그렇게 무시했던 건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일이 터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하늘이는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영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하늘도 같이 연루된 사람들도 다. 선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희는 선미 어깨를 잡았습니다. 선미야, 잘 들어. 선미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돼 있어. 하늘이가 너한테 한 짓, 민준이한테 한 짓. 영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 죗값을 톡톡히 받게 해줄 거야. 선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내가 당한 모욕, 내가 갚아줄게. 영희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며느리를 건드린 죄 그대로 돌려받게 해줄 거야. 선미는 시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에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영희는 며느리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설 차례야. 그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큰 반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이었습니다. 선미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영희가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선미는 무심코 시어머니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자료 다 받으셨죠? 영희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증거 확보가 확실합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습니다. 예상대로네요. 영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자 명단도 확보됐고요. 알겠습니다. 선미는 손에 든 국자를 멈췄습니다. 전화를 끄는 영희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선미야, 밥 다 됐어? 네, 거의 다 됐어요. 선미는 시어머니 얼굴을 살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침 먹고 얘기하자. 중요한 일이야. 식사를 마친 후였습니다. 영희는 선미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갈색 봉투에 담긴 서류들이었습니다. 영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선미는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 손놀림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미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서류를 선미 앞에 펼쳤습니다. 하늘 남편 회사에 대한 조사 결과야. 선미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회사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골든브릿지 투자자문. 그 아래에는 빨간 글씨로 불법 투자 유도 업체라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변호사랑 회계사 친구들이 조사했어. 영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 겉으로는 정상적인 투자 자문사야. 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달라. 영희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람들한테 연 30%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어. 선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30%요? 응. 말도 안 되는 수치지. 영희는 손가락으로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정상적인 투자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익률이야. 영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투자하면 처음 몇 달은 약속대로 이자를 줘. 선미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지. 그래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영희는 다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끌어들이게 돼 선미는 서류에 적힌 숫자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 들어온 사람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한테 이자를 주는 거야. 영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게 폰지 사기야. 선미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영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피해자 명단이야. A사 용지 여러 장이었습니다. 빼곡하게 이름과 피해,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미는 명단을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이렇게나 많아요? 253명이야.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여기 봐. 영희는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김순자 씨, 78살. 선미는 그 줄을 읽었습니다. 피해 금액 5천만 원.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대. 선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노숙자 쉼터에 계셔.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집도 잃고 자식들한테도 버림받았대. 선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영희는 다음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박진수 씨, 45살. 피해 금액은요? 3천만 원. 애들 대학 등록금이었어. 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애들이 학교를 못 다니게 됐대. 영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세상에. 선미는 명단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각 줄마다 한 가족의 비극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이 얼마예요? 선미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420억 원. 선미는 숨이 막혔습니다. 420억이요? 응.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지. 영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 영희가 또 다른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늘이 관련 자료야. 선미는 긴장했습니다. 영희는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하늘이 계좌야. 선미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수많은 입금 내역이 보였습니다. 매달 입금이 있었어. 영희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선미는 숫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투자자 소개 수수료야. 영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하늘이가 친구들, 지인들한테 투자 권유하고 받은 돈이야. 선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가 직접? 응. 여기 통화 녹음 자료도 있어. 영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하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 좋은 투자야. 나도 넣었는걸. 선미는 손을 떨었습니다. 수익률이 보장돼. 우리 남편 회사에서 하는 거라 확실해. 하늘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나만 믿고 투자해봐. 후회 안 할 거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선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늘이 직접 사람들을 속였던 겁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지인이라는 신뢰로. 그렇게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하늘이가 소개한 투자자가 53명이야.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 중에는 하늘 고등학교 동창도 있고 동네 친구도 있어. 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 하늘이를 믿었던 사람들이야. 영희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는 수수료만 챙기고 발뺌했어. 선미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선미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선미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도와줄 거야. 어머님이요? 응. 변호사 선임해서 집단 소송 준비 중이야.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해금 최대한 돌려받도록 도울 거야. 선미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피해자들이 너무 불쌍해.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바로 그때
영희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영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지금요? 정말요? 영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끄는 영희가 선미를 봤습니다. 방금 압수수색 들어갔대. 영희가 말했습니다. 선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늘 남편 회사에 수사관들이 들어갔어. 정말요? 응. 금융감독원이랑 검찰이 합동으로. 영희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회사 서류, 컴퓨터, 계좌 거래 내역 전부 압수했대. 선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하늘 남편은요? 지금 긴급 체포됐어.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어디서요? 공항이야. 출국하려다 제지당했어.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까지 도망치려 했던 거야. 선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당당하던 하늘의 남편이 도망치려 했다니요. 하늘이는요? 선미가 물었습니다. 하늘이도 곧 소환될 거야. 영희가 말했습니다. 투자 권유 수수료 받은 혐의로 기소될 거야. 선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영희는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피해자 대표였습니다. 영희는 거실을 오가며 통화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변호사비는 제가 부담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선미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끄는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너무 힘들어해. 많이 힘드시겠어요. 선미가 말했습니다. 어떤 분은 자살까지 생각했대.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었으니 당연하지. 선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영희는 선미를 다시 불렀습니다. 선미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선미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동창 모임 있지? 영희가 물었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산 해운대에서 모인다고 들었어요. 우리도 가는 거야. 영희가 말했습니다. 선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도요? 당연하지. 내가 직접 가야지. 영희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그날 모든 걸 끝낼 거야. 선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해운대 고급 레스토랑 예약했어. 영희가 설명했습니다. 23층 최고급 룸이야. 선미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날 동창들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힐 거야. 영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늘이 남편 비리도, 하늘이 공범 사실도 전부. 선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증거 자료도 다 준비했어. 영희는 서류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피해자 명단, 거래 내역, 녹음 파일 전부. 선미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너한테 사과받을 거야. 영희는 며느리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늘이가 너한테 한 모욕, 동창들 앞에서 사과받을 거야. 선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며느리를 건드린 죄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할 거야.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미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그날 밤 영희는 모든 준비를 점검했습니다. 서류는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레스토랑 예약도 재확인했습니다. 변호사에게도 당일 동행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어. 영희는 달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아,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한 짓 똑똑히 기억해둬. 큰 무대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하늘이 자신에게 준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선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곧 끝이야.
선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응징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선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정한 네이비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제 사준 옷이었습니다. 잘 어울린다, 선미야. 영희가 며느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미은 긴장된 얼굴로 거울을 봤습니다. 어머님 떨려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영희는 며느리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오늘은 내가 당당하게 있으면 돼. 선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영희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고급스러운 회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달라 보이세요. 선미가 말했습니다. 영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명예회장 박영희로 가는 거니까. 두 사람은 부산행 KTX를 탔습니다. 2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선미는 창밖을 보며 긴장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영희는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을까요? 선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희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다 계획대로 될 거야.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고층 빌딩이 나타났습니다. 23층 스카이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선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영희는 침착한 표정으로 층수를 확인했습니다. 23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레스토랑이 나타났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통유리였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예약하신 분이십니까? 네, 박영희입니다.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두 사람을 VIP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룸 안은 더 넓고 화려했습니다.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의자가 20개쯤 됐습니다. 동창들은 언제 오나요? 선미가 물었습니다. 6시라고 들었어. 영희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6시가 됐습니다. 동창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선미를 본 동창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선미 왔네. 오랜만이야. 선미는 작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늘이 마지막으로 도착했습니다. 명품 드레스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어머, 다들 왔네. 하늘은 여전히 밝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동창들은 하늘을 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미는 테이블 한쪽 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하늘은 반대편 중앙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중심이 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코스 요리였습니다. 동창들은 음식을 먹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여기 진짜 비싸지 않아? 누가 예약한 거야? 동창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선미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룸문이 열렸습니다. 영희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고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동창들이 일제히 영희를 쳐다봤습니다. 저분은 누구야? 처음 보는데?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하늘도 영희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히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영희는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침착하게 동창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영희입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이선미의 시어머니입니다. 동창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선미 시어머니? 왜 여기 오신 거지? 하늘은 불안한 표정으로 영희를 봤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희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천천히 펼쳤습니다. 동창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먼저 제 명함을 보시죠. 영희는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동창들이 명함을 돌려봤습니다. 한빛상사 명예회장 박영희. 동창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빛상사요? 그 유명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하늘은 명함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명함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영희는 계속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동창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영희를 봤습니다. 오하늘 씨 남편 회사에 대한 조사 자료입니다. 하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침착하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골든브릿지 투자자문. 영희가 회사명을 읽었습니다. 불법 투자 유도 업체로 밝혀졌습니다. 동창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폰지 사기로 253명의 피해자를 냈습니다. 영희는 피해자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총 피해액은 420억 원입니다. 동창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하늘 씨의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하늘은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앉으세요. 영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늘은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동창들은 모두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오하늘 씨는 투자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영희는 계좌 내역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53명의 투자자를 소개했고요. 하늘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도 포함돼 있을 겁니다. 영희가 동창들을 봤습니다. 동창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나도 하늘이한테 투자 권유받았어. 나도. 다행히 안 했지만 동창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하늘은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영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하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 좋은 투자야. 나도 넣었는걸. 동창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익률이 보장돼. 우리 남편 회사니까 확실해. 녹음이 계속됐습니다. 나만 믿고 투자해봐. 후회 안 할 거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늘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창들은 모두 배신감에 분노했습니다. 하늘아,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한 동창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속였어? 하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피해자들의 증언입니다. 영희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 씨, 78살. 전 재산 5천만 원 피해. 현재 노숙자 쉼터에 계십니다.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창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박진수 씨, 45살. 자녀 학자금 3천만 원 피해. 영희는 계속 읽었습니다.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동창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것이 오하늘 씨가 저질러 놓은 일입니다. 하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하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 며느리를 모욕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선미의 옷을 비웃었죠.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가방을 무시했고 사진에서 구석으로 밀어냈습니다. 동창들은 선미를 봤습니다. 계산할 때 부담될 거라며 모욕했죠. 영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십니까? 하늘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희는 하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며느리한테 사과하세요. 하늘은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하늘은 선미 앞으로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선미는 의자에 앉은 채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은 선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창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선미야, 미안해. 하늘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한테 한 짓 다 내 잘못이야. 하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한 번만. 비굴한 모습이었습니다. 선미는 하늘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무릎 꿇고 빌고 있는 하늘을 보며 선미는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영희가 선미 옆에 섰습니다. 선미야, 받아들일지 말지는 내 몫이야. 선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 선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아. 하지만 이제 그만 놔줄게. 선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가 법적으로 대가를 치르는 걸로 충분해. 하늘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는 며느리를 자랑스럽게 봤습니다. 동창들도 하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까지 위험할 뻔했어. 다신 연락하지 마. 하늘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영희와 선미는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선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아니야. 당연한 일을 한 거야. 영희는 며느리 어깨를 안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선미는 시어머니 품에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응징의 날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해운대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선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어제의 일이 꿈만 같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가슴 깊이 눌러있던 무게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거실에 나가니 영희가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침 뉴스였습니다. 선미는 시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영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 일이 자꾸 생각나더라고. 선미도 작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TV 화면이 바뀌며 속보가 떴습니다. 투자 사기 업체 대표 및 공범, 정식 기소. 선미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리포터가 법원 앞에서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골든브릿지 투자자문 대표를 사기 공범 혐의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화면에는 하늘 남편이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420억 원으로 피해자만 253명에 달합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하늘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려는 순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하늘 씨, 피해자들에게 할 말씀은 없습니까? 하늘은 고개를 떨구며 차에 탔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선미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오하늘 씨는 투자자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포터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오 씨가 지인 53명을 투자자로 끌어들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선미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2억 원이나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명품을 사고 강남에서 호화롭게 살며 사람들을 무시했던 겁니다. 모든 게 피해자들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삶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재산 5천만 원을 날렸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살 곳도 없어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선미는 화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애들 대학 등록금 3천만 원을 넣었는데 다 날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큰애가 내년에 입학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내나? 남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선미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받게 했는지 실감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영희는 변호사와 함께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선미도 함께 갔습니다. 피고인석에는 하늘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잘 차려입었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연 30%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폰지 사기를 벌였습니다.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검사는 증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방청석에서 피해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 남편의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사기를 칠 의도는 없었습니다. 변호인이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증거를 보시죠. 검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인은 투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개인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강남 아파트, 고급 외제차, 해외 명품 구입. 검사는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모두 투자자들의 돈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하늘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부는 엄숙한 표정이었습니다. 판사가 하늘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하늘 남편은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방청석에서는 냉담한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한 피해자가 소리쳤습니다. 제 돈 돌려주세요. 판사가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한 달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피해자들과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영희와 선미도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긴장된 공기가 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피해자가 253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420억 원에 이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노후 자금과 생활비를 잃고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과 안도의 한숨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선미는 긴장이 풀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어서 하늘에 대한 선고도 있었습니다. 하늘은 떨리는 몸으로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지인들을 투자자로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비록 직접 사기를 친 것은 아니나 범행을 방조하고 이득을 취한 점은 명백합니다. 이에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5년간 집행을 유예합니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합니다. 하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선고가 끝난 후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원 앞에서 모였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제 재산 환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강남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갑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시세가 약 15억 정도 되니 상당 부분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고급 외제차 명품들도 모두 매각 예정입니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총 회수 가능 금액은 약 25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물론 전액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부라도 돌려받는 게 다행입니다. 피해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하늘은 강남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보증금 500,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명품 가방들도 고급 옷들도 모두 압수됐습니다. 동창의 단톡방에서는 연일 하늘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하늘이 원룸 산대. 명품들 다 압수당했대. 이제 입을 옷도 없다던데. 자업자득이지. 우리한테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냉정한 메시지들만 오갔습니다. 선미는 단톡방을 조용히 나왔습니다. 며칠 후 선미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선미야, 정말 미안해. 나 정말 잘못했어. 선미는 문자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답장을 할까 말까? 고민 끝에 선미는 짧게 답했습니다. 이제 그만 놔줄게. 잘 살아. 그리고 하늘 연락처를 삭제했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을 잘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선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정의는 결국 실현됐습니다.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었습니다. 선미는 그 진리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선미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왔습니다. 마음도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민준이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이었습니다. 얼굴은 밝았고 눈은 반짝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선미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는 활기차게 집을 나섰습니다. 예전에 풀 죽어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선미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영희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선미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커피 드릴까요? 그래, 고마워. 영희는 책을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미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선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선미야. 영희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요즘 많이 편해 보여.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선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하네요. 다행이네. 영희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잖아. 선미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선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고통받고 있었을 거예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강했으니까 견딜 수 있었던 거야. 영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잖아. 선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선미는 동네 복지관에 갔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혼자만 행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관 담당자가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미 씨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선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들 식사 보조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식당으로 오셨습니다. 선미는 밥을 담아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한 할머니가 선미를 보며 웃었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천만에요. 편히 드세요. 선미는 할머니께 반찬을 더 드렸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선미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작은 기쁨이었지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선미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힘들었어? 남편이 일어나 아내를 맞았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선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봉사활동 어땠어요? 정말 좋았어요. 다음 주에도 갈 거예요. 선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영희가 준비한 저녁이었습니다. 따뜻한 국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 함께 인사했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무엇 때문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수학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민준이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우와, 우리 민준이 대단한데? 선미가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학원 안 다니는데 어떻게 100점을 맞았니? 영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혼자 열심히 공부했어요.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학원보다 스스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해. 남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빠. 알았어요.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영희가 다가왔습니다. 선미야, 내일 시간 있어? 네, 왜요? 선미가 물었습니다. 같이 나가자. 영희가 말했습니다. 어디 가실 건데요? 그냥 산책이나 하려고.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선미와 영희는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선미야, 너 행복해 보여. 영희가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행복해요. 그게 다야. 영희는 앞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야. 선미는 시어머니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지켜줄 사람이 있는 사람이야.
영희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평범한 일상이 있고 그게 진짜 부자야. 선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늘이는 돈은 많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영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불법으로 번 돈으로 명품 사고 사람들 무시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달라. 영희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는 진짜 부자가 될 거야. 선미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전 이미 부자예요. 선미가 말했습니다. 가족이 있고 건강하고 평온한 일상이 있잖아요. 영희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맞아.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이미 진짜 부자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쯤 후였습니다. 남편이 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회사에서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15년 만에 이룬 쾌거였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선미는 남편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다 우리 가족 덕분이에요.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버틸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모임을 열었습니다. 작은 식당을 빌려 외식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건배. 모두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영희가 말했습니다. 건배. 모두 함께 외쳤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선미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하늘이었습니다. 선미야, 잘 지내니? 나는 요즘 힘들어. 선미는 문자를 보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답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지금을 잘 살기로 다짐했으니까요. 선미는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했습니다. 선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자. 선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살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선미는 가족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간식 먹을래? 네. 선미는 부엌으로 가서 과일을 깎았습니다. 사과를 정성스럽게 깎았습니다. 접시에 담아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자, 먹어. 고마워요, 엄마. 민준이는 사과를 받아 먹었습니다. 선미는 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순간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선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창회에서 당한 모욕, 아이가 학교에서 받은 상처, 그 모든 아픔.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나갔습니다. 정의는 실현됐고 악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선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요. 진짜 부자는 선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진 돈이 아니라 지켜줄 사람이 있는 삶이야. 영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미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봤습니다. 조용히 숨쉬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거실에서는 영희가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아이 방에서는 민준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이미 부자야. 선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평온한 일상이 있고 그게 전부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은하게 방을 비췄습니다. 선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선미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아침 됐어요. 선미는 가족들을 깨웠습니다. 하나둘 일어나 식탁에 모였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 함께 인사했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울렸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아침이었습니다. 선미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밥을 먹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행복이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과 민준이는 집을 나섰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선미는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선미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의 삶이구나. 영희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선미야. 네, 어머님. 행복해 보여. 선미는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선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영희는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찾은 거야. 두 사람은 따뜻하게 껴안았습니다. 그렇게 선미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거칠애에 속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니까요. 진짜 부자는 가진 돈이 아니라 지켜줄 사람이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미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함께할 사람이 있는 삶입니다. 선미는 고통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고 결국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져도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고 선한 사람에게는 따뜻한 빛이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 평범한 행복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행복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도 노을처럼 아름답게 물들기를 바랍니다.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